10번째 글입니다. 진흙. 여감독은 여자들에게 티타임이 끝나면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저녁 외출을 고대하고 있었다. 부엌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말끔했다. 요리사 말이 커다란 꿀이 솟이 거울 같다고 했다. 불은 환하게 잘 타고 있었고 보조 탁자 위에는 아주 커다란 건포도 빵이 4덩어리 있었다. 이 건포도 빵들은 썰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길고 두껍고 고르게 잘려서 다과 시간에 나눠주기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리아가 직접 자른 거였다. 마리아는 아주 몸집이 작았지만 코가 아주 길고 턱도 아주 길었다. 그녀는 항상 부드럽게 약간 콧소리를 내며 네, 그럼요, 아니죠 라고 말했다. 여자들이 빨래를 하다가 다툴 때면 언제나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언제나 화해를 시키는데 성공했다. 언제인가 여감독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마리아, 당신은 진짜 화해시키는데 선수야. 부감독과 위원회 여성 2명도 그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진저문희는 늘 마리아만 아니면 다림질을 맡은 벙어리에게 자기가 무언 짓인들 못했을까 보냐고 입만 열면 말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마리아를 좋아했다. 여자들은 6시에 차를 마실 것이고 그녀는 7시 전에는 출발할 수 있었다. 볼스 브릿지에서 필라까지 20분, 필라에서 드럼 콘드라까지 20분, 물건 사는데 20분, 그녀는 8시 전까지는 그곳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은고리가 달린 지갑을 꺼내서 벨파스트 여행 기념이라고 새겨진 문구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녀가 그 지갑을 아주 좋아하는 건 조와 엘피가 5년 전 성령 강림절 월요일에 벨파스트로 여행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갑 속에는 반크라운짜리 백동전 2개와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전차 요금을 치르고 나면 딱 5실링이 남을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멋진 저녁이 될 것인가. 그녀는 다만 조가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주 그녀에게 자기네 식구들과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기 싫었고 물론 조의 아내는 그녀에게 무척 잘해줬지만 또 이미 세탁소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조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를 키웠고 또한 엘피도 키웠다. 그래서 조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엄마지. 하지만 마리아야말로 진짜 우리 어머니야. 가족이 깨어지고 나서 애들은 그녀에게 등불 아래 더블린 세탁소의 현재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그녀는 일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개신교도들을 나쁘게 봤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말이 없고 심각하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기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온실에 화초를 길렀고 화초 돌보는 일을 좋아했다. 그녀가 기르는 것은 어여쁜 고사리와 호야 같은 것들이었고 그녀는 누가 찾아올 때마다 온실에서 화초 1-2가지를 내어주곤 했다. 그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통로에 갖다 놓은 종교 소책자들이었다. 그러나 여감독은 대학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고 무척 점잖았다. 요리사가 그녀에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여자들 방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종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자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손을 속치마에 닫고 블라우스 소매를 김이 나는 벌건 팔뚝 위로 끌어내리면서 2-3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각자의 커다란 머그잔 앞에 자리를 잡았고 커다란 양철통에 우유와 설탕을 미리 타놓은 뜨거운 차를 요리사와 벙어리가 잔에다가 가득 따라주었다. 마리아는 건포도빵 나누는 일을 맡아서 각자 4조각씩 골고루 나누어 받도록 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웃음과 우스갯소리가 왁자지껄했다. 리지 플레밍은 마리아가 분명 반지를 집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만성절 전야의 게임에서 반지를 집으면 그 다음에 결혼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마리아가 분명 반지를 집을 거라고 말했다. 플레밍이 만성절 전야에 그 말을 한 것이 1-2번이 아니었건만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웃어주면서 자기는 반지도 남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웃을 때면 회녹색 눈은 아쉬운 수줍음으로 반짝였고 코끝은 거의 턱끝에 가닿았다. 다른 여자들이 머그잔을 탁자 위에 두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진저문희가 자기 찻잔을 들어올리며 마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자면서 흑맥주가 아니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다시 코끝이 턱끝에 거의 맞닿을 지경으로
또 그녀의 가냘픈 몸이 거의 부서질 지경으로 웃었다. 문희가 좀 쌍스러운 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뜻으로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식사를 끝내고 요리사와 벙어리가 찻잔 따위를 치울 때 마리아는 정말 얼마나 기뻤던가. 그녀는 자기의 작은 침실로 가서 다음날 아침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명종 시침을 7시에서 6시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작업복 치마와 실내용 장화를 벗고 자신의 가장 좋은 스커트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자그마한 정장 부츠를 침대 발치에 놓았다. 블라우스도 갈아입었다. 그러곤 거울 앞에 서서 어린 시절에 주일 미사에 가려고 어떻게 옷을 차려입곤 했던가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치장을 하던 자신의 자그마한 몸을 묘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나이를 먹었지만 근사하고 단정하고 아담한 몸매였다. 밖으로 나가니 거리는 빗물로 반짝였고 그래서 그녀는 낡은 갈색 우비를 갖고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전차는 10,000원이어서 그녀는 차량 맨 뒤에 승객들 모두와 마주보면서 발이 바닥에 닿을락 말락하는 상태로 조그만 스툴에 앉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 정리해보고는 독립에 살면서 수중에 자기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생각했다. 근사한 저녁이 되길 바랐다. 그럴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엘피와 조가 서로 말을 않고 지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늘 사이가 틀어진 채였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없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녀는 필라에서 전차를 내려 빠른 걸음으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갔다. 다운스 제과점으로 들어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지나서야 겨우 그녀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쌍과자를 이것저것 섞어서 한다섯 사서는 마침내 커다란 봉지를 하나 부여잡고 가게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 뭘 더 살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무언가 근사한 것을 사고 싶었다. 틀림없이 과일이랑 견과는 잔뜩 있을 것이다. 뭘 사야 할지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고 생각나는 게 케이크뿐이었다. 그녀는 플럼 케이크를 좀 사기로 했지만 다운스의 플럼 케이크는 위에 덮인 아몬드 땅이가 좀 빈약했으므로 헨리가에 있는 가게로 갔다. 여기서 그녀는 적당한 것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카운터 뒤의 맵시 있게 차려입은 아가씨는 분명 그녀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서 결혼 케이크를 사시려는 거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 말에 마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젊은 아가씨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마침내 플럼 케이크를 두껍게 한 조각 썰어 포장하면서 말했다. 2실링 4펜스입니다, 손님. 드럼 콘드라행 전차에서 청년들이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서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중년 신사가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퉁퉁한 신사였고 딱딱한 갈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넓적하고 붉은 얼굴에 콧수염이 희끗희끗했다. 마리아는 그가 대령 같은 신사라고 생각했고 그냥 자기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보다야 훨씬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신사는 그녀를 상대로 만성절 전야와 비오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에 꼬마들 줄 좋은 것들이 가득 든 모양이라고 하면서 애들이 어릴 때 뛰어노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마리아는 동의를 표하면서 얌전한 고갯짓과 헛기침으로 응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커넬 브릿지에서 내리면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인사했으며 그도 그녀에게 인사를 하곤 모자를 들어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리아는 비 때문에 머리를 숙인 채로 비슷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술을 좀 마셨어도 신사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조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 아, 마리아가 왔네 하고 말했다. 조는 곧장 퇴근하여 집에 와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외출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옆집에 사는 큰 여자애들 둘이 놀러 왔고 게임이 진행되는 중이었다. 마리아는 과자 봉지를 큰아이 엘피에게 주고 나누어 먹으라고 했고 또 널리 부인은 이렇게 과자를 많이 사오시다니 너무 고맙다면서 아이들 모두에게 인사를 시켰다. 고맙습니다, 마리아. 하지만 마리아는 애들 아빠와 엄마를 위해 특별한 것, 그들이 분명 좋아할 것을 가져왔다고 말하고는 플럼 케이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운스 제과점 봉지를 찾아보고 우비 주머니, 현관주, 모자거리까지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케이크는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들에게 혹시, 물론 실수로 그랬겠지만
누가 먹어버린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덕으로 몰린다면 과자도 안 먹겠다는 표정들이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모두 한 가지씩 의견을 냈고 도널리 부인은 마리아가 케이크를 전차에 놓고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 희끗한 코스염 신사가 자기를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던가를 기억하고는 창피스럽고 속상하고 낙심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해주려던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생각, 그리고 괜히 이실링 4펜스를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존은 괜찮다면서 그녀를 난로가에 앉혔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잘해주었다. 사무실에서 벌어진 온갖 일을 들려주면서 자기가 부장한테 따끔하게 말대꾸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마리아는 조가 자신이 한 말대답을 두고 왜 그리 웃어대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부장이 매우 위압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는 잘 다루기만 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비위만 끌지 않으면 점잖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널리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쳤고 아이들은 춤추고 노래했다. 그러자 옆집에서 온 두 여자애가 견과류를 돌렸다. 아무리 찾아도 호두까기가 안 보이자 조는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호두까기가 없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 딱딱한 것을 까먹겠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는 견과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는 그녀에게 흑맥주 한 병 하겠느냐고 물었고 도널리 부인은 원하시면 집에 포트와인도 한 병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뭘 자꾸 먹으라고 그러냐고 했지만 조언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난로가에 앉아 옛날 얘기를 했으며 마리아는 엘피에 대해 무언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언은 자기가 동생에게 다시 한마디라도 말을 걸면 날벼락을 맞아도 좋다고 악을 쓰댔고 마리아는 그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도널리 부인은 자기 혈육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조언은 엘피가 자기 동생도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날 뻔했다. 그러나 조언은 날이 날이니만큼 화를 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흑맥주를 좀 더 따르라고 했다. 옆집 여자애 둘이 이미 몇몇 만성절 게임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내 모두가 다시 즐거워졌다. 마리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조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것이 기뻤다. 옆집 여자애들은 받침 접시 몇 개를 탁자 위에 놓고 아이들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 탁자로 데려갔다. 한 아이는 기도서를 집었고 다른 3명은 물을 집었다. 옆집 여자애 중 한 명이 반지를 집었을 때 도널리 부인은 얼굴이 빨개진 그 애에게 난 다 알지 라고 하듯이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마리아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 탁자로 데려가 그녀가 무엇을 집는지 보자고 했다. 그들이 가리개를 씌우는 동안 마리아는 자신의 코끝이 턱끝에 거의 닿을 지경으로 웃고 또 웃었다. 그들은 웃고 농담을 하면서 그녀를 탁자로 데려갔고 그녀는 하라는 대로 손을 허공에 내밀었다. 그녀는 손을 허공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아래로 내려 받침 접시 한 개를 잡았다. 손가락에 말랑말랑하고 축축한 물질이 느껴졌고 이것은 진흙,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축축한 물질이 느껴졌고 그녀는 아무 말을 하거나 가리개를 풀어주지 않아서 놀랐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허둥대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소란스러웠다. 누군가가 정원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했고 마침내 도널리 부인이 옆집 여자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당장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했다. 이번 판은 무효였다. 마리아는 이번 게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한 번 더 그것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서를 집었다. 그러고 나서 도널리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맥클라우드 양의 무도곡을 연주했고 조는 마리아에게 포도주를 한 잔 권했다. 이내 그들은 다시 즐거워졌고 도널리 부인은 마리아에게 기도서를 집었으니 올해 안으로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조가 그날 밤처럼 기분 좋은 얘기와 추억에 가득 차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 마리아는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졸려했으므로 조는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노래를 하나 옛날 노래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널리 부인이 제발 해주세요 마리아 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일어나 피아노 옆에 서야 했다. 도널리 부인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고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주를 연주하며 자 마리아 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 사는 곳 꿈꾸었네를 불렀다. 그리고 2절도 같은 가사로 다시 불렀다. 나는 꿈꿨네. 대리석 궁전에서 사는 꿈. 하인과 시종을 거느리고 그 안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자랑이고 희망인 꿈.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지니고 고귀한 조상의 이름을 자랑하는 꿈. 하지만 나 또한 꿈꾸었네. 가장 기쁜 꿈. 그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꿈.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실수를 지적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노래를 끝냈을 때 조언은 아주 깊이 감동받은 상태였다. 그는 옛날 같은 시절은 다시 없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자기한테는 가엾은 발포 영감 노래가 최고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어찌나 가득 괴었는지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일 정도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병따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했다.